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그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개인, 그 다음에 자연세계에 대한 탐구,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두 가지를 우리가 교과서에서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또 많이 얘기해야 되는데, 이 서양 문화를 보면요, 이 두 가지가 딱 돼 있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있고 자연에 대한 인간의 탐구 의지, 이런 게 아주 강력하죠. 그러니까 과학기술, AI 이런 거 다 나온 게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공산주의는 개인을 희생해서 사회를 세워나가는 제도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개인을 희생시키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이 자유주의 이념이나 개인주의 철학 얘기하는 건데, 그런 거 얘기하면은 극우다, 그래, 극우다. 맨날 극우 집회, 뭐 극우 세력이 어떻고, 뭐 극우 유튜버가 어떻고, 말끝마다 극우 타령인데 그게 미국 미디어가 하던 똑같잖아요. 그러면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너 욕망을 추구해도 돼, 개인적으로 살아도 돼, 이기심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도 돼, 이런 주장이 성경적 가르침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보시나요? 배치되지 않아요, 절대로. 개인주의가 나쁜 건가요? 개인주의가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개인주의 좋은 거죠. 근데 개인주의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개인주의라는 거는 일종의 철학이에요. 개인주의 철학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뭐 철학이 너무 딱딱하게 느껴지면 개인주의는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주의는 정치 이념은 아니에요. 철학적인 어떤 관점이죠. 세상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인데, 이 개인주의를 이제 제일 쉽게 좀 설명하려면 이게 좀 질문 대답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란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회라는 게 정말 존재하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뭐가 실체죠? 개인이 실체죠. 개인이 실체. 그 개인들이 모인 집단을 보통 사회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사회가 실체라고 많이들 생각하거든요. 사회가 있으면 내가 빌 수 있는 거고, 인간은 뭐 사회적 동물이고, 그러면서 사회, 어떤 집단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중세 말에 오캄이라는 어떤 신학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교회라는 게 정말로 존재하는 거냐,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뭐라고 그 사람은 대답했냐면, 교회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거다. 실제로 존재하는 거는 신자들이 있는 거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어떤 집단, 그거는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결국 실제로 존재하는 거는 한 명 한 명의 개인이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런 관점이 개인주의거든요. 그래서 개인주의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혼자서 살지 못하죠. 집단 속에서 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공동체로 이루어서 살아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건데,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나라는 존재는 집단의 한 부속품이나 집단의 어떠한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나는 집단이 있기 전에 내가 먼저 존재하고, 집단이란 것은 나같이 스스로를 독립적 개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떤 사회적 계약을 맺고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사회이기 때문에, 사회라는 것은 사실 실체가 없고, 그것은 하나의 추상적 개념이고, 우리가 만져볼 수 있고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실제는 개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주의는 이제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오컴이 저희가 흔히 오컴의 면도날 할 때 그 오컴이에요? 같은 오컴인가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세 철학자이자 신학자죠. 1280년에서 1349년도에 살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말한 게 소위 말하는 유명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노미널리즘 이렇게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아까 말한 교회라는 건 하나의 이름일 뿐이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개인이다라는 건데, 오캄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런 면에서 중세 속에서, 중세 시대에 굉장히 찾아보기 힘든 특이한 그런 개인주의적인 관점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루터가 욱함을 무척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루터는 로마 교황청하고 이제 맞서 싸워야 되는데 로마 교황청은 이게 교회라는 것이 하나의 큰 집단이고 이 집단에서 벗어나는 거는 파문당하는 거거든요. 그럼 구원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집단에 소속되는 게 구원이고 집단을 떠난 개인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고 뭐 이런 건데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보면 중세시대 때 그 카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던 강력한 권한이 집단주의적인 그 정서를 확대시키는데도 분명히 영향을 줬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 중세 시대는 개인주의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개인주의라는 거는 근대 시대, 근대 사회에 들어와서 비로소 개인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개인주의 철학이라는 게 생겨난 거니까 중세 시대는 뭐 몽땅 다 집단주의죠. 예. 왜냐하면 그때는 인간이 한 집단을 떠나서 스스로 독립해서는 생존을 이어갈 수가 없던 시대거든요. 가족이라든가 촌락이라든가 자기 집, 집안, 대가족이죠. 그런 것에서 벗어나면은 바로 그 죽음을 뜻하기 때문에 개인이란 개념은 아직 형성되지 않은 거죠. 개인주의라는 거는 이제 근대 사회가 돼서 개인주의가 이제 등장하는 건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은 개인주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가 있기 전에 개인이 먼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근대 사회를 만들어낸 거는 근대적 개인이 만든 거지 근대 사회가 먼저 있고 그 사회가 근대적 개인을 만들어낸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대적 개인이라는 거는 굉장히 독립적인 자아를 갖고 있고 삶을 살아가는 태도는 뭐냐면은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스스로 내가 선택해서 내가 살아갈 거다. 그러니까 집단이나 사회나 국가나 뭐 이런 것들은 나를 향해서 뭐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나한테 내 인생에 개입하고 간섭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를 향해서 개인이 원하는 거는 개인주의 철학에선 간단해요. 딱 두 가지만 너희는 국가는 지켜주면 된다. 생명. 내 생명을 지켜주고 내 재산. 두 가지만 지켜주면은 나는 더 이상 국가에 바라는 게 없다라는 게 이게 개인주의 철학의 원칙이에요. 사실 전 자유까지 생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바라는 게 없다라는 게 이제 자유잖아요. 그러니까 신체의 자유.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거는 신체의 자유고 재산은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자유죠. 그러니까 그게 두 개가 다 자유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대 사회가 등장하면서 이제 개인의 소유권 이것이 정말 천부적인 하늘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이걸 뺏어갈 수 없는 하늘이 내려주신 인간이 갖고 있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고 하는데 그 권리의 핵심이 뭐냐면 재산권이거든요. 재산권. 재산권을 확보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개인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재산권이 없으면 개인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가 돼서 공산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사적 소유 제도가 폐지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개인이 소멸하는 거예요. 집단밖에 안 남는 거예요. 집단밖에. 그러니까 개인이라는 거는 또 개인주의라는 거는 그런 개념이죠. 근데 이제 아까 처음 질문하신 것처럼 개인주의를 뭐 나쁜 거로 굉장히 해로운 걸로 그렇게 이제 많이들 오해를 하시죠. 근데 그런 오해를 하는 이유는 뭐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는 개인주의가 뭐냐라는 거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심각하게 경험하거나 그걸 학습하거나 이럴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원래 이 전통사회라는 건요. 아시아 사회의 전통사회는 모든 종류의 사상, 모든 종류의 종교, 모든 종류의 뭐 이념, 통치 이념 이건 전부 다 집단주의입니다. 그건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만 이 근대 사회에서 개인주의 철학이라는 게 생겨나고 개인이라는 개념이 생겨난 거지 동양에서는 이게 생겨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한 10여 년 전 일입니다. 그 장신대하고 중국의 그 북경대하고 청와대
그 종교학과 교수들 중에 기독교 전공 교수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랑 이제 학술 교류를 한다고 그 교수들을 초청해서 저희 학교에서 학술 대회를 했어요. 그때 그 기독교 전공하는 교수들이 온 건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기독교를 학문적으로 연구할 뿐이지 예수를 믿는 분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쭉 왔는데 그 중에 이제 조선족인데 거기 교수로 계신 분이 한번 따라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우리랑 같이 얘기하는 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강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이 중국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얘기 듣고 귀가 번쩍 뛰었죠. 중국 선교해야 되는데 양반이 기독교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왜 기독교가 필요하다 그런지 설명을 이제 해주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중국 사회가 이제 점점 성장을 해서 10년 전 얘기입니다. 시진핑 들어오기 전 얘기니까 성장을 해서 이제 드디어 개인이라는 거 하는 개념이 중국 사회도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조금씩 이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의 모든 종류의 전통 철학 이런 건 다 집단주의고 공산주의도 이건 집단주의지 개인주의는 털끝만큼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중국 사회의 개인주의가 뭔지 개인이란 게 뭔지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될 필요가 생긴 건데 그걸 어떻게 가르치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이게 기독교에서 개인주의가 생겨났다는 걸 자기들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회에 기독교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한 거는 무슨 뜻이냐면 복음이 필요하다 그렇다기보다는 이 기독교가 갖고 있는 매우 독특한 인간 이해입니다. 인간에 대한 어떤 관점인데 그 개인주의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기독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중국 사회가 필요로 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대로 간파한 거네요. 그렇죠. 그거는 그 양반들이 제대로 연구하고 인식을 한 거예요. 기독교 안에 그런 게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여기 많은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를 오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안에 그런 게 있다는 걸 모르고 지금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좋은 게 있는 건데 이게 뭔지 혹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고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만큼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이 개인주의 철학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동양권이고 또 기독교가 우리가 들어와 있지만 이런 거를 이 외부자들은 정확하게 보는데 내부자의 눈으로 그것까지 꿰뚫어 보지 못하는 한계가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는 기본적으로 개인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낮은 거죠. 서양 문화에 비해서. 그래서 개인주의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다 보니까 개인주의를 뭐 나쁜 거다. 그렇게들 얘기하죠. 근데 보통 교수님 말씀처럼 기독교 정신 안에는 개인주의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근데 한국에서는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개인주의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실 좀 누군가가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금방 이해가 되는데 그런 시도들이 많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나 밖에 있는 분들이나 다 개인주의 그러면은 첫 번째 드는 생각은 그건 이기주의다 혹은 나쁜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한 몇 년 전에 그 교과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파 측 교과서를 좀 만들자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그때 교과서 문제로 세미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제가 그 세미나 할 때 이 개인주의에 대한 논문을 하나 발표하고 이제 우리 자라는 세대의 교과서의 개인주의 철학을 좀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했더니 그 대학교 교수예요. 교육학과 교수인데 제 기억에 저기 춘천 어디에 있는 그 대학 기억하는데 그 양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차피 인간은 태어나면은 집단 속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개인주의, 집단주의, 이 논하고 이런 거는 불필요하다. 어차피 인간은 집단 속에서 살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 왜 할 필요가 있냐. 집단이 옳으냐 그러냐 혹은 개인이 옳으냐 그러냐. 그건 아무 의미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그때 좀 충격을 먹은 게 야 이거 대학 교육학 교수가 저 정도로 좀 상식 없는 얘기를 할 정도면 굉장히 우리나라의 미래가 좀 어둡다. 이게 뭐 우파측 교과서 만들자고 보였는데 개인주의 필요 없다고. 근데 인간이 집단을 이루고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개인주의 철학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현실이긴 하지만 예. 그 속에서 개인주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집단이라는 거, 사회라는 거는요, 건강한 집단이 있고 건강하지 않은 집단이 또 생길 수 있어요. 저는 어떻게 보냐면 개인주의가 확립되어 있는 사회는요, 그 집단은 건강한 집단이 될 확률이 크고 개인주의가 완전히 무시되고 없는 그런 집단은요, 굉장히 그 위험한 일이 터질 수 있는 건강하지 않은 집단으로 갈 공산이 매우 크다. 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민정 교과서 보면은 맨날 나오는 단어가 민족, 국가, 사회, 또 공동체 뭐 그런 단어들이에요. 이거는 이영훈 교수가 이미 저 교과서 중고등학교 뭐 초등학교 다 분석했는데 그렇게 돼 있다고 발표했죠. 그럼 그 교과서에 안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뭐가 안 나올까요? 개인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 개인의 권리 이런 거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전히 뭐만 나오냐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개인이라는 거는 그 의미가 없고 우리는 다 집단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집단의 공동의 이익, 집단의 공동의 목표 그것이 곧 너의 삶의 목표고 그것이 곧 너의 이익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이라는 것이 스스로 사고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윤리를 선택하고 살아가는 그런 종류의 개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 이게 이제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르쳐서 이런 강력한 집단주의적인 경향이 아주 강한 그런 사회가 되고 그런 국가가 되면은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그 다음 단계로 아주 쉽게 전체주의로 갈 수 있는 준비가 다 끝난 사회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주의 사회라는 거는 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20세기에 공산주의라는 게 아주 강력한 집단주의죠. 하지만 또 정반대로 오른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파시즘이나 나치즘이나 일본의 그 군국주의 같은 그런 아주 또 강력한 집단주의가 있는데 20세기에 우리가 너무나 처절하게 이 집단주의에 기초한 전체주의의 이 파괴적인 모습을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거기서 좀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집단주의 철학이 아닌 이 개인주의 철학에 기초한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갈 거냐. 그걸 이제 고민해야 되는데 이거 교과서 만드는 분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어차피 인간은 다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개인이라는 건 가리킬 필요가 없다. 그 자체가 집단주의적인 사고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좀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교수님 그러면 넘어가기 앞서서 예. 그 집단주의 말씀하신 뭐 20세기는 집단주의 시대였잖아요. 예. 말씀에 나치도 있고 뭐 군국주의 그리고 뭐 이제 뭐 공산주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집단주의가 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간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사람들이 거기 빠지는 거 보면 뭔가 이유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본성 중에는 이 소위 말해서 의존적인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자신의 삶을 스스로 영위하고 이렇게 개척하는 것보다 누군가에 자꾸 의존하고 집단에 의존하고 집단 속에 들어갔을 때 내가 뭐가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는 어떤 군중들끼리 모였을 때 그런 문화라는 게 또 있잖아요. 거기서 편안함을 느끼는 그렇죠. 경우도 많잖아요. 네, 거기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고 막 흥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단주의 문화는 항상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은 스테디엄 문화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테디엄이라 그러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스테디엄에 뭐 기껏해야 야구장 가고 이렇게 가서 스테디엄 문화를 잠깐 맛을 보는데 이 서양의 스테디엄 문화는 2, 3천 년 된 거잖아요. 극장이나 스테디엄 원형 경기장 지어놓고 그 안에 가득 앉아가지고 모든 시민들이 모여서 같이 막 소리 지르고 구호 외치고 하면서 어떤 집단이 일체감을 느끼는 그런 거. 그런 건 히틀러 때도 그렇고, 그죠? 그 지금 이번에 시진핑이가 그 군사 퍼레이드 하는 거. 거기에 군인들 줄 서서 착착착 걷고 거기에 사람들 착 져서 구경하고 할 때 뭔가 내가 뭐라도 된 것 같은 그런 나라보다는 우리라는 개념이 이제 나를 사로잡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집단주의가 주는 어떤 마력이라 그럴까요? 집단에 소속됐을 때 비로소 느낄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집단주의의 선동에 쉽게 빠지는 거지만,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집단주의라는 거는 그 안에 획일화된 개인밖에 없는 거거든요. 다양한 개인은 허용하지 않아요. 다양한 생각 같은 것도. 그러면 사람들이 뭐 10,000명, 1,000명 어떻게 있는데 전부 다 똑같은 제복 다 입혀놓고 다 같이 줄 맞춰서 딱딱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자유가 있나요? 선택이 있나요? 마트에 가면은 예를 들어서 상품이 진열되어 있는데 여기에 뭐 코카콜라도 있고 펩시콜라도 있고 칠성사이다도 있고 이렇게 막 섞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야? 자유로운 거죠. 다양한 거죠. 뭐든지 집어먹을 수 있는 거. 근데 마트에 갔는데 코카콜라만 쫙 줄 서 있다 생각해 보세요. 좀 무섭지 않아요? 좀 징그러운데요. 무섭죠. 예. 그래서 인간이 어떤 면에서는 쉽게 집단에 빠져서 집단의 한 일원이 됐을 때 자기가 어떤 파워를 느끼는 듯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그런 경험들, 그런 것도 물론 가능은 해요. 하지만 제 얘기는 그런 건 위험한 거다 이런 거죠. 왜 내가 누구인지를 집단 속에서 확인해야 되느냐. 집단이 없어도 나는 나고, 그렇죠?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것이 그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시아, 우리 동아시아, 뭐 일본이나 한국, 중국에도 그렇고 사실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도 이런 개인주의 문화가 없잖아요. 뭐 동남아나 아니면 저기 그 라틴 아메리카 경우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개인주의라는 거는 서구의 문화, 특별히 그 유럽과 미국의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기독교를 빼놓고는 이걸 설명하기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개인주의가 이제 발전해 오른 그런 과정을 보면은 두 가지가 중요해요. 첫 번째로는 이 사적 소유 제도가 확립되는 것, 그게 이제 개인주의 발전의 결정적인 트리거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 생활을 하던 개인이 중세 말에로 가면은 이제 여러 가지 상업 활동이나 이런 수공업 활동이나 교환을 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 나름대로 이제 재산을 조금씩 축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재산을 축적하게 되니까 공동체와 분리해서 혼자 나와서 떨어져 살아도 굶어 죽지 않는 거예요. 떨어져 나온 겁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디로 모이냐면 도시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말의 도시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공동체에서 스스로를 분리해서 떨어져 나온 자신의 재산을 사적으로 축적해서 이걸로 내가 내 생존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게끔 한, 그럼 독립적 개인들이 모인 곳이 도시인 거죠. 거기에서 이제 생산 활동을 하고 소비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시장이라는 게 형성되고 그 시장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 항상 독립적인 주체로 개인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생산을 자유롭게 하는 거죠. 생산의 자유가 있고, 그 다음에 교환의 자유가 있고, 또 계약을 할 때 계약의 자유가 있고, 또 뭘 돈을 벌으면 그걸 소유할 수 있는 자유, 이제 그런 게 다 보장이 되니까 점점 이제 자유가 확대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적 소유자가 확립되지 않았다면은 이제 그런 근대적 개인이라는 거는 생기지 않았고 개인주의 철학이라든가 이런 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대목에서 이제 잔 라크라는 영국의 철학자가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잔 라크가 뭐 많은 얘기했지만 이제 자연법적인 권리라고 해서 이 사적 소유권 이거는 국가가 당연히 보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이건 양도할 수 없는 절대로 뺏어갈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해서 그걸 딱 못을 박아버리니까 그때부터는 개인의 출현을 막을 수 있는 게 이제 없어지는 거죠. 교수님 그럼 이 시작이 뭐 이제 서유럽에서 이게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예.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일부는 종교개혁 때 이게 시작이 됐다. 저도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합니다. 네, 그 말씀을 이제 하실 것 같았어요. 그 종교개혁에 시작이 됐다 이렇게 하는 반면에 또 그 스티븐 핑커라고 하버드에 있는 뭐 사회학인가요? 아니면 뭐 철학과 교수인가? 그 사람은 이 계몽주의 때부터 개인의 시작이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의 신호탄은 종교개혁 때 시작된 게 아니고 이제 근대 시대에 계몽주의가 확립이 되면서 진짜 개인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종교를 빼고 이걸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쉽게 말하면은 물질적인 그러니까 개인이라는 것이 등장할 때 물질적인 기초, 물적 기초만을 따지면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은 이제 피렌체라는 도시가 왜 르네상스 시대 때 그 핵심적인 르네상스의 중심지가 됐냐면 거기서 이제 상업이 발전하면서 이 피렌체라는 도시가 이 개인 상인들이 모여가지고 사적 소유권을 갖고 있는 상인들이 쉽게 말하면 도시국가까지 세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 다른 지역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자유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피렌체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르네상스가 시작된 거고 그렇게 보면은 그 아까 말씀하신 그 하버드대 교수가 한 이야기 르네상스 때부터 이거 생겨난 거다 그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뭘 더 추가하냐면은 그런 물적인 기초뿐만이 아니고 이 정신적인 기초가 또 개인의 등장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중세 말로 오면서 여전히 카톨릭이라고 하는 하나의 국교죠. 국교. 종교가 그 중세 유럽을 완전히 콱 틀어주고 있는 건데 이 카톨릭이라는 종교는 그때나 지금이나 교황체제인데 교황체제는 일종의 정치적으로 말하면 절대왕정이에요. 그 절대왕정인데 이게 인간의 정신세계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거라고 서양에서는 유럽에서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톨릭 교회를 쫓아내면은 그래서 허튼 소리하고 말 안 듣고 그러면 파문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천국 못 간다. 교회 파문다면 완전히 그거는 뭐 왕따 정도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교황이나 교황청에서 그런 독재적인 권력으로 그걸 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신세계에 인간의 정신세계에 이러한 절대왕정과 같은 일종의 독재거든요. 독재가 완전히 인간의 정신을 콱 틀어주고 있는 상황에서는요. 아무리 이제 사적 소유권이 이렇게 만들어주고 뭐 내가 재산 축적해서 나 굶어 죽지 않다 그래도 정신적으로 독립돼 있는 나만의 어떤 가치관과 판단 결정권을 갖고 있는 그런 개인은 등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루터의 그 종교 개혁이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로 루터는 개신교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가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때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거기 가입해야만 구원을 된다 그러고. 근데 이제 루터가 그거 틀렸다 그러면서 개신교회를 만들어 버리니까 교회가 두 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두 개래? 나는 어떤 거를 선택하면 좋지? 이게 선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선택의 자유가 그때부터 확보되기 그 시작한 지금 거네요. 선택을 안 할 수는 없게 되잖아요. 이게 결국 장기적으로. 그게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라틴어 성경을 다 썼는데 그때 뭐 신부들 빼놓고 라틴어 누가 읽어요. 일반 평민들 예배 시간에 라틴어 성경 읽어줘봐야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가 뭐고 비진리가 무엇인지 결정하는 모든 그 결정권이 저 교황과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근데 루터가 이거를 딱 출판해서 찍어버리니까 이게 독일어로 돼 있네. 누구든지 읽을 수 있잖아요. 더구나 인쇄술의 발전으로 이게 뭐 카피가 막 엄청나게 만들어서 뿌려지니까 그러면 누구든지 읽고 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뭘 판단하냐면 루터 말이 맞는지 교황 말이 맞는지. 그러니까 사제들이 해석하는 것만 네. 앵무새처럼 그렇죠. 따라하는 게 아니고 네. 자기들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루터가 그래서 그걸 노리고 이제 성경 번역한 거군요. 내 주장이 맞는지 이 교황청의 이 오피셜 테올로지언들의 주장이 맞는지 너희들이 직접 읽어보고 한번 판단해봐라. 내 말이 맞다. 이렇게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교수님 그 전에는 영어로 된 성경도 없었어요? 독일어 성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영어 성경 번역이 시도되죠. 그 KJV가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온 거예요? 킹 제임스는 그 훨씬 뒤고, 훨씬 뒤고. 그 최초로 그 영어 성경 번역한 사람은 그 누굽니까? 그 저기 그 잡혀서 순교당해 죽고 화형으로 시체를 태워버리는 존 낙스요? 아니 존 낙스버가 이름이 금방 생각나네. 그러니까 어쨌든 네. 영어 성경이 유럽에서 번역되기 전에 독일어 성경이 먼저 번역이 됐다는 네, 거예요. 독일어 성경 나오고 얼마 뒤에 이제 영어 성경이 이 지금의 그 벨기에 있는 그쪽이죠. 거기서 이제 영어 성경을 왜냐하면 그 영국에서 번역하다 잡히면 사형이니까 바깥에 이제 나와서 숨어서 번역을 한 했죠. 거네요. 그 사람이 그 저기 영국에 가면 그 연구소도 있고 책도 아니 이렇게 잠깐만 중요한 사람이니까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네. 그 사람 돼서 설교도 여러 번 했는데 위클리프. 아니야. 위클리프 아니에요? 아니야. 위클리프 말고 틴들인가요? 틴데요. 틴데일이 먼저 했어요. 틴데일이 했어. 윌리엄 틴데일. 윌리엄 틴데일이 영어 성경 최초로 했어요. 그래서 이 몇 년 차이 안 나요. 독일어 성경 나오고 그 다음에 곧이어서 영어 성경 나옵니다. 굉장히 놀랍네요. 왜냐하면 느낌은 영어 성경은 그보다 훨씬 오래전에 번역됐을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아니야. 진짜 늦게 번역됐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영국도 카톨릭이었거든요. 아직. 근데 이제 하여튼 틴데일이 굉장히 애를 써서 그 고군분투해서 영어 성경 번역했죠. 그러면 그건 이제 라틴어에서 영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아니 그 히브리어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원전을 헬라어 히브리어로 헬라에서 이제 영어로 영어로. 번역한 거네요. 근데 재밌는 게 헬라어 성경은 금방 번역해서 출판을 해요. 근데 이제 틴데일이 히브리어를 공부하면서 번역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와우. 그래가지고 자기가 히브리어를 이제 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주 능숙하게는. 그래서 히브리어를 공부하면서 사전을 가지고 이제 번역하는데 창세기부터 하죠. 쭉 하다가 결국 역대기 정도 하는 그 무렵에서 체포조한테 체포당해요. 그래서 처형당해 죽죠. 그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 네, 때문에요. 그렇죠. 와. 틴데일 성경이 이제 수입돼가지고 영국으로 이제 밀수돼서 들어갔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그걸 읽고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이 틴데일이 또 문학적인 재능이 아주 뛰어나가지고 영어 번역하면서 영어 문장을 아주 그 수려하게 잘 썼어요. 그래서 이 영문학 하는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냐면 이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영문학에 준 영향과 윌리엄 틴달이 준 그 영향 같다고 봐요.
그 정도로. 그래서 이 틴달의 성경이 굉장히 사랑받았는데, 근데 이제 그걸 다 압수해서 불태워버리고 막 그랬죠. 그러면 그래서 그 나머지 히브리어 번역은 누가 한 거예요? 뭐 나머지 후발주자가 그냥 뭐 맞춰 나중에 번역을 한 건가요? 이제 킹 제임스 번역하는 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참 대단하네요. 히브리어를 공부하면서 번역했다는 게 놀랍네요. 그게 더 진짜. 대단한 거죠. 잡혀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그 감옥이라는 게 어디 있으면 이 탑 꼭대기에다가 이제 방이 있어갖고 거기다 감옥을 가둬놨는데 그 북유럽의 겨울이 얼마나 추워요. 거기 뭐 화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추운데, 그래서 틴델이 사형당하기 전에, 그러니까 죽기 전에 남긴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를 읽어보면 이 자기를 관할하는 그 지방 장관한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나 너무 추우니까 내 모자하고 내 각반이라 그래요. 이게 다리에 감는 거, 각반, 뭐 스웨터 이런 거 내 거 어디 있으니까 좀 넣어달라. 그 다음에 거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절히 당신의 자비심에 호소하는데 내가 이 램프를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 히브리어 사전과 거기서 나머지 작업하려고. 성경책을 대단하네요, 진짜. 가질 수 있도록. 거기 앉아서 죽기 전까지도 그 작업을 하려고. 번역을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처형당해 죽었죠. 편지 읽어보면 눈물 납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요. 틴달. 그래서 틴달이 한 그 번역이 얼마나 좋았냐면은, 이 킹 제임스 그 버전의 성경은 우리가 현대에 와서 킹 제임스 버전과 틴달의 번역을 컴퓨터로 대조를 해봤어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 안 나는데 거의 90%가 일치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킹 제임스 번역은 틴달의 성경이 없었으면 나오기 힘들었어요. 거의 다 채용합니다.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은 또 한 명이 한 게 아니고 팀이 같이 번역한 거죠. 그렇죠. 뭐 그렇지만 하여튼 신약 성경하고 구약 성경 앞부분은 틴달이 한 거 다 채용한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그게 더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틴달이 개인이 했는데 네. KJV는 어쨌든 뭐 왕의 지원을 받아서 한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 성경이 번역됨으로써 카톨릭의 그 뭐랄까 권한, 즉 권한은 뭐냐면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인지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판단하면 난 무조건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 원칙이 깨진 거예요. 이게 정신적인 거거든요. 근데 단지 사적 소유권이 확립됐기 때문에 근대적 개인이 등장한 거다라는 그런 주장은 사실 인간을 제대로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못한 사람이 하는 주장이에요. 그 다음에 교수님 그러면 그럼 르네상스 관련해서 좀 생각이 난 게, 결국 르네상스가 이제 그리스 로마로 쉽게 말하면 이제 고대로 회귀가 핵심 정신이잖아요. 그러면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정신에선 이 개인이 없었나요? 예를 들어서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플라톤, 뭐 이런 사람들. 플라톤은 개인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플라톤은 이제 국가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철인이 국가를 이게 통치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이니까 플라톤은 독립적 개인이라는 게 생겨나면 좀 피곤한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플라톤은 개인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개인의 선과 행복 추구, 그런 얘기를 하죠. 벌추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행복 추구. 개인의 행복 추구.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더 개인주의하고 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르네상스라는 거는 사실은 그 핵심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거든요. 왜냐면 중세는 플라톤 철학은 다 알고 있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중세는 몰랐죠, 사실. 어떤 의미에서 플라톤 철학은 그 중세 카톨릭 이념하고도 잘 맞았겠어요. 그렇죠. 궁합이 잘 맞았겠어요. 듀얼리즘, 그러니까 그 세상을 이렇게 이원론으로 보는 거니까 기독교 신앙하고 이렇게 조합해서 버무려 만들기가 굉장히 편안한 거죠. 그리고 어떤 뭐 강력한 통치자의 위상도 이제 세워야 될 거고요. 근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뒤늦게 들어왔거든요. 그 아랍 세계에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에 사라센이 왜 앞선 문명을 갖고 있었냐면 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뭘 말하냐면 이 자연을 탐구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본인도 자연을 많이 탐구하고 과학적인 지식 이걸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류의 그러한 그 흐름이 있는 거예요. 헬라 문화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플리니라고 하는 로마 시대 때 그 총독인데 비두니아와 본도 터키 반도 북쪽 지역의 총독이었는데 그 사람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큰아버지 삼촌이 똑같이 플리니야. 그래서 플리니 디 엘더, 플리니 더 영거 그러는데 영거는 이제 총독이었는데 엘더는 일찍 죽어요. 왜 죽냐면 그 폼페이 뒤에 베스비우스 화산이 있는데 그게 이제 막 폭발하기 전에 연기가 나고 막 이렇게 부글부글 막 하고 그러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데로 도망가죠. 무서워서 도망가죠. 근데 그렇죠. 이 플리니 엘더는 그거를 연구하려고 그 산에 올라가요. 그러다가 그 비스비우스 화산 터졌을 때 그거 죽어요. 탐구 정신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에 그 유럽의 헬라 그 고대 시대 때에 뭐가 있냐면 자연 세계에 대한 궁금증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그걸 탐구하는데 그걸 철학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게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거든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중세에 이게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중세는 어떻게 되냐면 암흑천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십자군 전쟁으로 들어와서 다시 예,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읽으면서 르네상스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르네상스 때부터 보세요. 서양 문화를 보면 르네상스 때부터 과학, 기술, 문명이라는 게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기를 한 어느 점쯤으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르네상스 이후부터 이제 쉽게 말하면은 자연 철학도 나오는 거고 자연에 대한 이 기본적인 탐구. 그러니까 세기로 따지면요. 한 얼마쯤일까요? 17세기부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결국 그게 이제 이어져서 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문명이 폭발적으로 지금 발전하는 건데 저는 그래서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그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개인 그다음에 자연 세계에 대한 탐구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교과서에서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또 많이 얘기해야 되는데 이 서양 문화를 보면요 이 두 가지가 딱 돼 있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있고 자연과학, 그러니까 자연에 대한 인간의 탐구 의지 이런 게 아주 강력하죠.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나고 뭐 AI 이런 거 다 나오는 게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의 맹점이 있어요. 맹점이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커요. 하다 보면 절대자의 존재를 인정하지 그러니까 개인이랑 제가 이제 개인주의 주장하고 개인의 독립성 뭐 이렇게 딱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이렇게 가면요 아주 전형적인 휴머니즘으로 가버리기 쉬워요. 소위 말하는 인본주의 사상이죠. 그래서 르네상스가 인본주의를 그렇죠. 뭐 다시 부흥시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단점은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단점은 뭐냐면요. 그 윤리학이 문제예요. 다른 거는 괜찮아요. 이 윤리학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인간은 얼마든지 윤리적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 때 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토마스 아퀴나스가 받아들인 거를 무지하게 비판해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제일 먼저 이 서양 그 당시에 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제일 먼저 읽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신학대전을 쓸 때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기초로 해서 이거 썼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 이해를 기초로 해서 신학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대변하는 카톨릭의 인간관은 매우 낙관적인 인간관이고 인간은 얼마든지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인간은 얼마든지 선행을 통해서
공로를 쌓아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이런 낙관론으로 가는데 그게 잘못된 거죠. 루터가 그거를 이제 비판하죠.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동전의 양면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 쪽에서는 자연과학의 탐구 이런 걸 굉장히 장려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 자연과 뭐 인간 신과의 대화 뭐 이런 얘기 같은 것도 개신교에서는 거의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네. 그게 어떤 면에서는 위험하다는 거죠. 위험할 수 저는 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말하는 개인, 그다음에 자연에 대한 관심,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윤리학은 이건 좀 위험하다. 다시 말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졌던 인간에 대한 이해는 네, 좀 불완전한 부분이 있다. 그거는 인간에 대한 잘못된 이해고, 정확한 이해는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바울의 이해가 제일 정확하고, 그래서 요 두 가지와 기독교 신앙이 만나면 가장 이상적인 조합이야. 그게 바로 미국이에요. 미국이 그래.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굉장히 지금 패시네이팅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번에 그러니까 여름에 성지 답사를 이제 인솔에서 갔다 왔는데, 그리스하고 터키를 이제 한 바퀴 쭉 돌면서 고대 헬라 문화의 유적지들이죠, 다. 뭐 대표적으로 뭐 에베소라든가 그죠? 고린도라든가 또 이쪽 가면은 뭐 다 그런 유적지인데, 가서 보면은 그 대리석으로 건물을 어마어마하게 짓고, 그게 뭐 2000년 전도 아니에요. 거의 뭐 2500에서 3000년 전부터 이렇게 도시를 짓고 살고, 거기에 상하수도 배수를 다 하고, 뭐 별을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도시를 디자인을 잘해서 세워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대 한국은요, 초가집도 대단한 건축 양식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왜 이쪽 사람들은 그 고대 시대 때부터 이렇게 화려한 문명이죠. 고대 문명을 만들고 살 수 있었을까? 그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철학적으로 설명한다면 아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연과학에 대한 이해죠. 그 시대에 수학을 다 하고, 그 시대에 이미 기중기를 만들어 가지고요, 어마어마한 크게 대리석을 10m 이상 끌어올려서 거기 얹어갖고 다 판테온 이런 거 다 지었거든요. 그 아테네에 있는 거. 근데 우리는 19세기 와서 정약용이 이거 기중기 요만한 거 만들었다고, 그거. 저희 다산역 저희 앞에 가면요, 거기 그림 이렇게 크게 해서 붙였어요. 이 조상들의 지혜라 그러면서.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너무 비참함을 느낄 정도로. 이게 뭐냐면 이 정신세계 관점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 시대에 이미 물론 개인이란 단어나 뭐 개인주의 철학까지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그 헬라 시대 때 사적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뭐 일부 귀족이게 되겠지만, 여하튼 그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나름대로 개인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한 거고요. 그만큼 앞서 있었던 거죠. 교수님, 그러면 아까 아리스토텔레스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윤리학에 문제가 있다 하셨잖아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들으면 좀 의아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휴머니즘이 좋은 거 아니야? 그냥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돼서 내 인생을 내 스스로 개척해서 독립적으로 살아간다는 게 왜 나쁜 걸까? 말 그대로 인간을 그냥 가장 우선시하고 그냥 말 그대로 인간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 그다음 내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는 게 그게 왜 나쁜 걸까? 하고 반문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의 교수님이 보시기에 어떤 맹점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그 인간학의 맹점은 인간을 너무 낙관적인 존재로 본다는 거예요. 인간은 정말로 그렇게 낙관적인 존재냐? 기독교의 복음은 정반대로 얘기하거든요. 인간에 대해서 매우 비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아무리 내가 자유인이라고, 그 시대에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이라 할지라도, 바울은 뭐라 하냐면 다 노예 상태고 포로 상태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죄와 죽음의 세력의 노예 상태, 포로 상태다. 그건 더 구체적으로
쉽게 설명한다면 인간은 다 자신의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 자기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 당시에 기독교인의 자유라는 팜플렛을 썼는데 거기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말로는 나는 독립적이고 나는 자유인이고 뭐 나는 내 자신의 삶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고 나는 뭐든지 선택할 자유와 권리가 있다고 말하지만 너희들은 다 노예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겠지만 바울하고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죄와 죽음과 욕망의 노예다 이거죠. 그래서 인간은 자유롭고 내가 뭐든지 독립적으로 결정한다고 하지만은 그 자연적 상태의 인간은 결국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얼마든지 악행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완전히 열려져 있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물론 착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인간은 매우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사람도 죽이고 도둑질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이런 죄를 지으면서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크게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간은 매우 사실 위험한 존재고 인간은 자연 상태의 인간은 매우 비관적인 상태에 있다라고 보는 게 복음이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따르는 신학이 있고 우리 신학 안에서도 제가 말하는 이런 비관적인 견해를 따르는 신학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기독교 복음 안에도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자면 교수님 말씀이 더 전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쉽게 말해 이제 바울의 관점이 더 현실적인 정합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인간이 실제 그렇잖아요. 네, 인간이 실제 그렇잖아요. 그 인간학을 좀 얘기하자면 그 예전에 할리우드에서 만든 영화 중에 블랙스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흑조. 그 영화가 인간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영화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은 그 영화에서 한 명의 여주인공이 프리마돈나 발레에서 프리마돈나로 연기를 하는데 백조와 흑조를 동시에 연기해야 된다라는 그런 설정을 하고 영화 스토리가 진행이 돼요. 근데 그 설정이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인간이란 거는 백조용 인간이 따로 있고 흑조용 인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겁니다. 인간은 우리 내면에 백조와 흑조가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조와 흑조가 공존하는데 누가 더 힘이 세냐면 흑조가 훨씬 더 힘이 세가지고 아마 방송 보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할 거예요. 네. 자기 속인 흑조가 그렇죠. 더 세다는 거. 그래서 이거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인간은 얼마든지 윤리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이거는 인간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은 사람이나 하는 소리고요. 또 신학자 중에 나이놀드 리버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도덕적 인간, 비도덕적 사회. 그리고 또 웃기는 거죠. 인간은 윤리적 인간인데 사회가 비도덕적인 사회라서 하필이면 내가 이 비도덕적인 사회에 태어나서 나도 할 수 없이 비도덕적인 인간이 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이런 식의 논법은 인간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란 소리죠. 인간은 절대로 윤리적이지 않아요. 인간 그 자연적 상태의 인간은. 그러니까 이 개인주의도 그래서 이제 자연적 상태 개인이란 것이 얼마든지 이제 그 나쁜 짓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칸트 같은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하고 좀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칸트는 이제 그 윤리 인간이 얼마든지 자신의 윤리를 제대로 설정할 수 있고 그 윤리대로 살아갈 수도 있다. 그래서 윤리적 인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하면서도 이제 칸트는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다른 인간을 해치는 그런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그래서 윤리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해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법을 사실 찾아낸 사람은 아담 스미스입니다. 아담 스미스가 그 국부론을 쓰기 전에 원래 도덕 철학, 도덕 감정론이라는 있었죠. 그 네. 철학책을 썼어요. 근데 그 도덕 감정론에서도 사실 완전히 그 인간 이해를 다 정확하게는 못하는데 결국 국부론에 와서 완성되는 그의 인간론이 뭐냐면 인간은 다 욕망을 갖고 있고 욕망 추구를 하지만 제도를 잘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인간들을 집어넣어서 욕망 추구를 시키면 그러면 부정적인 결과가 아니라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 그러니까 해법은 윤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제도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해법을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칸트보다 아담 스미스가 한 단계 더 위에 철학자예요. 도덕 철학자고 제가 보기에는 칸트는 그냥 고민만 하다가 윤리 더 잘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그냥 끝나버렸는데 아담 스미스는 제도를 만들어서 이 인간의 욕망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거기까지 갔기 때문에 현실적 해결책을 그렇죠. 제시했다는 거죠. 더 뛰어난 철학자인 셈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개인주의라는 거는 특히 경제 활동과 관련해서는 개인주의 철학은 그러니까 이기주의라는 거, 이기주의. 그러니까 이기주의라는 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그 에고이즘. 그래서 인간이 완전히 이기주의에 빠져서 그런 이기주의적 행동을 하면은 자기도 해치고 남도 해치죠. 하지만은 개인주의 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냐면 인간은 합리적 이성을 갖고 있는 사고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이기주의적인 행동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자신과 남에게 모두 다 해가 되는 결과가 올 거라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제하고 그것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는 인간들이 옆에 많이 있으니까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규칙을. 제가 예전에 그 중국에 그 중국 선교한다고 강의하러 자주 다녔는데 한 번은 가서 북경에 있는 그 하숙집이라고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한 하숙집인데 하숙집에서 한 주 정도 머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밥도 주고 잠도 자니까 편하잖아요. 아파트거든요. 북경 시내 중심가에 있는 아파트인데. 근데 아파트 문을 열고 복도로 나오면요. 그 복도에서 막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찌린내라 그러죠. 오줌 냄새.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그 아파트 가격이 강남 아파트 가격이랑 비슷할 때예요. 북경 아파트 굉장히 비싸네요. 비쌌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 비싼 아파트 동네인데 왜 이렇게 냄새가 나지? 그래갖고 냄새가 어디서 나는지 쫓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저쪽 복도 끝에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어요. 비상 계단 같은 건데. 근데 교수님도 참 호기심이 많으시죠. 보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일단 풀고 봐야 되네요. 성격 자체가. 그래가지고 그 계단이 있는데 계단을 내려가니까 거기에 막 오줌을 싸놓은 자국 같은 게 막 있더라고요. 거기 청소도 안 해놓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올라가서 주인 아줌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 비싼 아파트인데 여기 저 가보니까 저기 소변을 계단에다가 막 싼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거 냄새나고 이래갖고 이게 되겠냐, 이 아파트 값 안 떨어지냐 그러면서 저 청소 좀 해라요. 청소. 여기 청소하는 사람 없냐. 그랬더니 그 아줌마 하는 말이 상관없대요. 상관없대요. 그거는 내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기. 그래서 자기들은 상관없다면서 뭐 전화해서 관리실 전화해서 저거 좀 물 청소해라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 우리 같으면.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그래서 누가 쌌냐 물은 거예요. 누가 쌌냐. 저는 그래서 처음에 이 아파트에 안 사는 사람들이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뭐 싸고 내려간 건가. 근데 그게 아니래요.
여기 사는 사람들이 아,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저는 더 충격인 거예요. 진짜 충격적이네요. 그래서 그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 그래서 아무데나 막 소변 싸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막 소변을 막 싸잖아요. 그러면 아파트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그러면 나한테도 이득이 없어요. 해가 있지. 그거 뭐 아파트 팔 때 거기 냄새나고 그러면 뭐가 좋아요. 그런데 묘하게도 그 중국 사람들은 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데나 오줌 싸면 다른 사람도 쌀 거고 그러면 내 집 앞도 더러워지고 그러면 이건 안 된다. 이건 나도 안 싸고 저 사람도 안 싸는 게 맞다. 규정을 만들고 자제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중국 사람. 왜냐하면 이게 집단주의 사회고 개인의 어떤 윤리적인 덕목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면에서 중국 사람들이 극도의 개인주의적인 경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행동들, 네. 방금 묘사하신 그 행동도 극단적인 개인주의이기 그거는 때문에 하는 개인주의라기보다는 그건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이기주의고 그다음에 이기주의 에고이즘하고 이기심, 셀피시니스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주의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 생각을 많이 갖는 분들이 개인주의를 이기심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신뢰가 사실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개인주의에 대한 좀 인상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무 때나 오줌 싸고 뭐 어린애들 데리고 와서 뭐 남에게 피해 끼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민폐를 끼친다.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남을 생각하지 않고 피해를 끼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개인주의다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개인주의 철학이 아니고 그건 그냥 이기주의예요. 그건 잘못된 거고. 그냥 미성숙한 거네요, 인간이. 미성숙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주의 철학에서는 이기심이란 말을 써요. 셀피시니스. 근데 셀피시니스는 우리는 나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특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기심, 셀피시니스는 그건 나쁜 거다.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도 너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그러면 그게 나쁜 말이잖아요. 그리고 좋은 거는 뭐냐면 반대말이 이제 이타주의거든요. 영어로 엘트루이즘. 그러니까 이타주의는 좋은 거고 이기심은 나쁜 거다라는 그런 사고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이 개인주의 철학자들 중에서 이제 아일랜드라는 여자 철학자가 있는데 그 여자분은 정반대로 말해요. 이기심이란 것을 나쁘다고 가르치면 안 되고 애들한테 이타적으로 살아라고 가르쳐도 안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기심의 미덕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주장하는데 이 아일랜드라는 그 미국의 개인주의 철학자예요. 근데 이분이 원래는 러시아 사람입니다. 소련.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소련에서 페테르스부르크에서 살았어요. 아버지가 약사였고 뭐 그랬다는데 잘 사는 그래도 집이었겠죠 원래. 근데 이제 러시아 혁명 일어나고 아버지 약국 이런 거 다 몽땅 다 빼앗기고 굉장히 고생을 하고 그러던 와중에 미국으로 이제 건너와서 여기에 완전히 정착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여자분은 그 소련의 공산주의를 어렸을 때부터 클 때까지 이미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집단주의, 전체주의 이런 거에서 아주 이를 팍팍 가는 사람이에요. 미국에 와서 개인주의 철학자가 돼서 개인주의를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왜 개인주의를 주장하냐면 집단주의와 싸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주의를 얘기할 때 집단주의를 말하지 않으면요 개인주의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 아일랜드라는 여자는 셀피시니스는 그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태도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빨을 닦는데 나를 위해서 닦지 남을 위해서 닦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빨 닦고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밥 먹고 출근하는 거 다 나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남을 위해서 내가 기상하고 남을 위해서 이빨 닦고 밥 먹고 세수하고 출근하고 나가서 남을 위해서 일하다가 집에 돌아와서 또 잘 때도 나를 위해서 자지 남을 위해서 자는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 셀피시하게 살아가는 게 정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셀프 러브라 그래요. 셀프 러브. 자기애.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테이크케어 하고 가꾸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비난하면 안 된다요. 그다음에 그다음 단계가 이제 자기 자신의 뭐 재물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 그거를 셀피시니스로 욕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얘기 들어보면요. 아일랜드가 말하는 셀피시니스, 이기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욕망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건 욕망 자체를 악한 걸로 가르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반대로 이타주의 이거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셀피시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가서는 이타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박수 쳐준다는 거예요. 하지만 얘한테 너는 24시간 이타주의적으로 살아야 되고 너는 평생을 이타적인 그런 인생을 너 살아야 돼라고 말하면은 그 무슨 뜻이냐면은 너는 이 집단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 집단에 너는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집단주의 이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위험하냐면 그게 자본주의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이 아일랜드의 그 주장은 좀 독특한데 자본주의의 그 이상이라고 하는 그 책 아티클이 있는데 거기서 뭐라 하냐면은 이 공산주의는 개인을 희생해서 사회를 세워나가는 제도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개인을 희생시키면서 자기가 경험해 봤잖아요. 근데 미국에 와서 이렇게 쭉 보니까 이 자본주의는 개인을 희생해서 사회를 이렇게 발전시킨 게 아니라 개인들이 자기의 셀피시한 욕망을 자유롭게 추구하는 가운데 사회는 발전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딱 캐치한 다음부터는 이 여자는 이 개인주의 철학을 주장하는 건데 그 의도가 뭐냐면요. 자본주의 제도를 옹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접해본 글 중에서 자본주의가 좋은 거다. 자본주의가 왜 나쁘냐? 뭐가 나쁘냐? 나쁜 거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옹호하는 철학은 이 아일랜드가 최고입니다. 근데 그런 태도가 저는 우리나라에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보통 자본주의 얘기할 때 방어적으로 많이 나가잖아요. 네. 그냥 뭐 자본주의가 항상 옳은 건 아니지만 네. 뭐 돈을 탐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좀 더 낫지 않냐. 뭐 사회주의보다는 이게 낫지 않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한 수 접고 들어가는 경향이 큰데 그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전 당당하게 주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아일랜드는 자기가 공산주의 처음 했기 때문에 그 이제 꿰뚫어보는 그 능력이 뛰어나요. 두 개 다 경험해 봤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를 놓고 하여튼 저도 좀 놀란 거는 뭐냐면 이타주의를 강요하면 안 된다. 근데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남을 위해서 살아라, 이웃을 위해서 살아라 이런 설교를 막 하고 또 우리도 듣고 자랐잖아요. 근데 반대로 너 자신의 그 개인의 욕망 추구 그거 괜찮다. 해도 된다. 그런 말을 한 번도 듣지 못했고요. 그러면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너 욕망을 추구해도 돼. 개인적으로 살아도 돼. 이기심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도 돼. 이런 주장이 성경적 가르침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보시나요? 배치되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 제도죠. 그 제도가 있어서 그 안에서 인간의 욕망 추구를 했을 때 디자인이 잘 돼 있으면 그 제도가 욕망 추구 자체가 절대로 남에게도 자신에게도 해롭지 않고 오히려 이득이 되는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결과로 돌아온다.
라는 건데 그건 뭐냐면은 욕망이란 거에 대해서 욕망은 악하고 욕망은 제거돼야 될 것이고 이렇게 욕망 자체를 죄악시하는 그런 분위기 그게 지금 현재 우리 교회 분위기거든요. 그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죠. 이제 교회 말씀하시니까 교회에서는 그 강조하잖아요. 너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고 따라야지. 자기를 내려놔야지. 어떻게 자를 말하냐. 뭐 자의 자. 그건 사탄의 것이야. 이런 말씀을 많이 듣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올드 셀프가 이제 변화받고 새로운 자아로 그건 이제 영적인 변화죠. 하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변화를 경험해도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땅 위에서 사는 한 욕망 추구라는 거는 그거는 피할 수 없는 거고 그것을 합법적으로 욕망을 추구하는 것을 적극 장려하고 그렇게 했을 때 사회가 발전되는 거지 욕망 추구 자체를 죄악시하고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이런 일종의 금욕주의적인 태도는 이건 굉장히 이 공산주의 이념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스나 레닌이 꿈꾸던 사회, 미래 사회는 어떠한 인간도 욕망 추구를 못하게 하는 사회거든요. 어떤 면에서 매우 금욕주의적인 사회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인간에 대한 정확한 이해, 아까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긍정적으로 아주 낙관적으로 보는 것도 틀렸고 인간을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 기본적으로 옳고 정확한 이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비관적으로 봤다고 다 나가서 뭐 자살하고 죽자 그건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우리가 함께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비관적인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은 함께 어울려서 사회를 이루고 살면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덕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이건 결국 제도로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도덕으로서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제도가 필요할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인간이 남에게 막 해를 끼치면서 재물을 탐하는 그런 걸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예를 들면은 식품 안전에 관한 법 이런 거 이제 만드는 게 예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그 음식이란 게 먹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를 시장에서 사다가 물에 씻으면 초록색 물이 마시는 거예요. 그 염료를 뿌려가지고. 근데 그거를 이제 씻어가지고 썰어서 파기름을 내기 위해서 이 웍이라 그러죠. 웍에 기름을 넣고 파를 썰어서 넣어서 볶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파기름이 나오는데 초록색 파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못 먹어요. 또 인터넷에 보면 중국에서는 계란을 샀는데 그 계란이 가짜 계란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그렇죠. 나오잖아요. 계란 정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경험한 것도 많은데요. 그러니까 중국에 가니까 중국 분들이 뭐라 하냐면 오이를 먹는데 큰 오이 있잖아요. 절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식당에서 오이가 왜요? 나오는데. 성장 호르몬제를 주사해서 키운 거기 때문에 그거 먹으면 몸에 안 좋대요. 그리고 뭘 먹냐? 조그만 오이를 먹으래요. 조그만 오이. 그게 제일 안전하대요. 수박도 그래요. 수박도 큰 수박은 성장 호르몬제 넣어서 위험하다. 그렇게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자기도 안 먹어요. 수박도 잘랐는데 안에가 색깔이 하얗잖아요. 먹으면 안 돼요. 너무 의심스럽다. 주사 색소를 투입했다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뭐 고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든지 신뢰할 수 없네요. 너무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too good to be true면. 그러니까 그게 다 욕망 추구거든요. 인간의 욕망을 추구하는데 이 제도가 제대로 안 갖춰져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몸에 안 좋은 거 막 뿌리고 사과하고 뭐 과일은 다 그
이 반짝반짝하고 빛나고 예쁜 색깔 나게끔 다 이거 색깔을 칠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다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먹을 거를 내다 파는데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식품 안전에 관한 법, 위생관리법 이런 게 있고 그거 어기면은 아주 처벌을 엄격하게 하니까 우리는 그런 짓 안 하죠. 파에다가 뭐 초록색 물감을 누가 칠해요. 우리는 그런 짓 안 한다. 그리고 한편으로 그 법과 제도도 있지만 네. 투명성이 보장된다는 가정이 있다면 네. 우리 요즘에 다 평가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온라인 스토어 같은데 식품을 사고 나서 거기 댓글을 단다든지 여기 샀는데 완전 사기 당했다. 여기 완전 주인이 지금 장난치고 있더라. 이런 식으로 댓글이 달리면 또 소비자들은 그걸 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명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게 다 사실은 표현의 자유죠. 표현의 자유. 내가 뭐든지 인터넷이고 뭐고 다 표현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표현하는 게 문제 없는데 다른 거 이제 어떤 정치적이나 문화적인 이슈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면은 바로 막 제재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요즘에는 너무 쉽게 고소 고발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인주의가 제대로 이제 작동하려면 여러 가지 자유 중에서 두 가지 자유가 중요해요. 첫 번째 사상의 자유입니다. 사상의 자유. 두 번째 표현의 자유인데 왜냐하면은 사실 개인이라는 거는요. 아까 코카콜라 똑같은 거 쫙 서 있는 건 좀 무시무시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인간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해요. 왜 인간은 똑같은 인간이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긴 것도 그렇지만 생긴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생각이거든요. 생각을 똑같은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렇네요. 100이면 100 80억 인구 중에 한 명도 없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인간이 사고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이 생각을 하는 거는요. 이거는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나는 존재한다, 고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의심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뭐냐면 인간의 본질을 말한 거거든요. 인간은 끊임없이 사고하고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자꾸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못하게 하면요. 그거는 인간의 본질에 대한 침해를 하는 거예요. 왜? 인간은 사고하는 존재인데 사상의 자유가 없다? 그 말은 뭐야? 너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얘기해 주는 대로만 생각해. 뭐 예를 들어서 집단이 요구하는 대로만 사고하는 이런 로봇 같은 인간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교육으로 이거 만들어내는 건요. 그건 인류에 대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개인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 갖고 있고 사고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사상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본질이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표현의 자유입니다. 이 사상을 갖고 있으면요. 이거는 다 주관적인 사고거든요. 주관적 생각.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의 개인은 다 주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뭘 하냐면 자기 생각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프리덤 오브 스피치. 말할 수 있는 자유고. 표현의 자유죠. 근데 인간이 말로만 표현한 게 아니라 뭐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만들고 시도 쓰고 하니까 모든 문화적 활동이 다 표현의 자유인데 생각을 표현한 건데 그렇게 생각을 표현함으로써 네가 갖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다르구나라는 걸 알고 두 번째 뭐냐면 왜 다르지? 누구 생각이 옳지? 따져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토론이에요. 토론. 사상의 자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만나서 자기의 생각을 스스럼 없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토론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오냐면 내가 이거는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 이 말은 제 말이 맞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상의 자유는 주관성을 갖게 하죠. 자기의 주관적 생각을 갖게 하는 건데 표현의 자유와 프리덤 오브 스피치는 뭘 주냐면은 주관성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내가 토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교환함으로
아, 요거는 내가 생각이 틀렸고 제 생각이 맞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공통 분모가 생기고요. 거기서 자기 자신의 생각이 객관성을 갖는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통합이 되는 거예요. 어떤 공통 분모가 생기면서 그 공통 분모 안에서 사회적인 계약, 어떤 약속 그런 게 생겨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자유고 개인의 성장과 개인의 어떤 발전 또 개인주의의 발전도 중요한 자유인데 웃기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 해갖고 지금 하는 건데 이 자유민주주의는 이 죄송합니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게 이게 자유민주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주의는 사실 개인주의와 굉장히 관계가 깊은데 개인주의는 철학이고 개인주의는 정치 이념이 아니에요. 하지만 자유주의는 정치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자유주의는 쉽게 말하면 개인주의 철학을 정치적인 어떤 레벨에서 다시 정리한 게 이 자유주의 철학이에요.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페어가 되어 있는 건데 이 자유주의라는 건 기본적으로 자유라는 것, 그거를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그거를 지키겠다고 하는 이념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상황에서는 사상의 자유, 그죠? 또 표현의 자유 이런 게 지금 막 쉽게 말하면 개무시되고 있는 거예요. 엉망진창. 뭐 대표적인 게 5.18이잖아요. 그렇죠. 5.18 같은 것도 그 5.18에 대해서 학문적인 어떤 접근, 그러니까 실증적인 자료를 가지고 5.18 때 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조차도 이제는 법으로 처벌을 하겠다는 거니까. 저는 그 전두환 회고록 나왔을 때 그 회고록이 출판 금지 당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우리나라 상황이 진짜 저거밖에 안 되는구나. 표현의 자유와 뭐 학문의 자유 영역에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냥 싫으면 일단 입을 틀어 막고 보잖아요. 예, 그 영어로 개그 오더라 그러거든요. 입을 그냥 틀어 막는 입에 개그를 채우는 건데 보통 법원에서 하는 네. 거죠. 네. 근데 그런 개그 오더가 법원에서만 벌어진 게 아니라 이런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서도 굉장히 폭력적인 방식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압살하고 말 못하게 하고 또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명예훼손으로 뭐 말만 너무 하면 심각해요, 진짜. 명예훼손으로 다 해버리니까 아니 귀찮아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맞아요.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런 후환이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자기 검열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방송을 하지만 이 얘기를 했을 때 혹시 이게 뭐 그 사람 명예훼손을 하면 어떡하지? 그걸 항상 고민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에 사람들이 돈만 있고 뭐 능력 있고 정치 권력 있는 사람들은 다 고발부터 하고 보잖아요. 한번 엿대봐라. 그러니까 그게 뭐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그렇게 하면 피곤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 자체가 엄청난 권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이게 다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그 미국에서 찰리 콕가 이제 그 암살당해서 죽는 모습도 이렇게 가만히 되돌켜 보면은 찰리 콕가 하던 게 뭐냐면은 대학에서 토론 문화를 이제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민주당 정권 시절에 대학이라는 곳이 가장 많이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는 것이거든요. 미국에서. 뭐 말만 하면은 뭐 이거는 인종차별주의다다 뭐 호모포빅이다 동성애 인정 안 한다고 뭐 별별 욕을 다 하고 하니까 혐오 표현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혐오라고 하면서 다 그러니까 이 미국 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그동안의 메인스트림이라고 하는 이 백인 남성 그죠 이런 크리스찬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입을 다물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 찰리 코크가 나타나서 이 개그 오던데 말하면 안 되는데 그 주제를 가지고 캠퍼스에서 공개 토론회를 자꾸 열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좌파들 진영에서는 그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저런 사람들은 다 뭐라 그러냐면은 이 far right, 예? 우리말로는 극우다 이거죠. 극우. 극우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말이 뭐냐면 파시스트다. 나치다. 찰리 커크는 히틀러 같은 놈이다. 막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디어에서부터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이 좌파 진영에서 유튜버들이 하도 그런 식으로 떠드니까 이번에 그 암살범 누굽니까? 타일러 로빈슨. 타일러 라빈슨. 네. 타일러 라빈슨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사람도 일종의 피해자다. 완전히 좌파들 그 언론이나 유튜버 이런 서브컬처 속에서 이 세뇌가 돼가지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찰리 커크를 히틀러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총알에도 그 썼다 했나? 그 파시스트라고 네, 욕을 했다 맞아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기 그 애인이랑 네, 보니까 얘기하면서, 트랜스젠더 맞아요. 애인이 있더라고요. 남자인데 이제 네. 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찰리 커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some hatred cannot be negotiated out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이것이다. 그래서 네. 어떤 그 혐오는 협상될 수 없다. 더 이상 협상의 대상이 놔두고 아니다. 볼 수 네, 없을 놔두고 볼수 정도의 헤이트리드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꼭 그 보네포 목사가 저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잖아요. 저 미치광이한테 운전대 맡기면 안 된다고 했는데 얘가 그런 생각을 한 건가요. 그 타일러 라빈슨이라는 그 암살범은 이 찰리 커크 같이 사상의 자유를 얘기하고 표현의 자유를 이용해서 대학가에서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토론밖에 한 거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네. 정상적인 말이잖아요. 그렇죠.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말을 했어요. 근데 특별히 혐오를 한 것도 그렇죠. 아니고. 근데 그거를 언론에서 그 미국 언론에서 극우다 그러면서 파시스트다 뭐 나치다 나중에 히틀러다 이러니까 히틀러? 그럼 내가 보네포처럼 저 히틀러를 쏴 죽이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그게 저스티스 아니야? 이렇게 사고가 돌아간 거죠. 그래서 총 들고 가서 쏘면서도 이거는 인류를 위한 나의 헌신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그 십자가를 지겠다고 착각을 하고 그 총 방아쇠를 당긴 건데 그 정도로 이제 사회가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 사회의 그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이 원래 개인주의가 강력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이 집단주의적인 그런 컬처가 많이 생긴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요약하냐면 첫 번째 PC주의, Political Correctness, 그 다음에 Diversity Ideology, DEI라고 하죠. 예, Diversity, 그래서, Equity, Inclusion. 예, 그래서 이 다양성 이념인데 거기에 뭐 동성애 이런 거 젠더 다 들어간 거고 또 이민자들 다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온 게 Politics of Difference라 그래가지고 차별성의 정치학이라고 우리 그렇게 번역하는데 쉽게 말하면은 나는 뭐 흑인이야. 나는 에이시안이야. 나는 라티노야. 나는 그래서 너희와 틀려. 라고 하는 집단적 자의식에 근거해서 정치를 하는. 정치 세력화하는. 또 나는 여자야. 남자가 아니야. 나는 뭐 게이야. 레즈비언이야. 그러면서 또 우리가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독립적인 또 정치 세력이 돼야 돼. 이런 식으로 나는 또 이슬람이야. 뭐 아랍 사람이야. 이러면서 그게 뭐 인종이고 뭐 종교고 피부색 그러니까 또 성적 정체성이고 해가지고 그런 아주 괴팍한 그런 정치학이 들어오면서 미국이 새로운 종류의 그 집단주의와의 싸움이 이제 벌어졌는데 그 동안에는 일방적으로 개인주의가 집단주의에 두들겨 맞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찰리 커크가 이거 거의 이제 순교죠, 그죠? 이건 어떤 의미에서 정치적인 순교일 수도 있고 이거는 철학적 순교일 수도 있고 종교적 순교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의 희생이 참 안타깝지만은 이제 그걸 경험하면서 많은 미국인들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죠. 아, 우리 사회가 여기까지 망가져 있었구나. 또 미디어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사람들을 망가뜨려 놓은 거야라는 자각. 또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금까지 민주당이 주장해왔던 게 결국 이런 결과를 가져왔어라는 자각. 그래서 미국도 지금 굉장히 큰 정신혁명에 이제 시작되는 그 초입에 들어가게 된 것 같은데,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우리도 그런 자각을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도 저 같은 사람이 쉽게 말해서 자유주의 이념이나 개인주의 철학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그런 거 얘기하면은 극우다 그래. 극우다. 극우다. 맨날 극우 집회, 뭐 극우 세력이 어떻고, 뭐 극우 유튜버가 어떻고, 말끝마다 극우 타령인데 그게 미국 미디어가 하던 똑같잖아요. far right 아니면 ultra right. 그래서 결국은 그 다음 말이 파시스트다, 뭐 나치즘이다. 그래가지고 이런 얼토당토하는 그런 살인 행위가 이제 벌어지는 건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식으로 갈 공산이 좀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전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원래 이 개인주의 철학은 시장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개인주의가 같이 성장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상황은 사실 시장은 발전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개인주의가 발전 못했냐면, 지금까지 한국에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시장을 발전시킨 게 개인이라기보다는 상당 부분 국가가, 정부가 주도해서, 박정희 대통령 때 정부 주도로 경제 발전과 시장 발전과 이런 모든 제도가 완비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 서양 사회에서는 개인이 그걸 다 해야 했는데, 개인이 시장을 발전시키고 개인들이 의회에 들어가서 법안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다 해온 건데, 우리는 그런 게 다 생략된 채로 제도만 발전돼 있으니까 개인주의는 발전 못하고 완전히 집단주의가 융성한 그런 사회가 됐는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건 그래도 지금 시장이 무너지지 않고 많이 발전돼 있어서 이제는 이 시장이 하나의 백그라운드가 되고 풋스툴, 뭐 디딤돌이 돼서 그걸 디디고 개인주의 철학이라든가 어떤 개인에 대한 자각 이런 게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은 이미 다 만들어졌다, 그렇게 보죠. 그래서 어느 시기가 되면은 폭발적으로 개인주의 이념이 우리 사회도 많이 이제 보편화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을 합니다. 그러면 교수님 혹시 어떤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할까요? 그 개인주의가 더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스며들 수 있도록, 그게 좋은 방향인 건 분명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인 수준을 뛰어넘어서, 경제적인 수준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회도 많이 갖게 되고 또 자기 일을 하기도 하고, 또 특별히 요즘에는 주식을 해도 미국 주식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서 뭐 테슬라, 엔비디아, 뭐 마이크로소프트, 팔란티아 이런 거 접하면서 미국 시장이 좋은 거구나. 그리고 미국 정치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렇죠. 요즘엔 뭐 장삼 이사들도 미국 그 연준 뭐 미팅 날짜를 막 다 알고 있더라고. 이번에 제롬 파월이 무슨 말을 할 거야, 뭐 금리가 오를 거야 내릴 거야,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면 저는 그 영향도 무시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경제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점점 더 개인주의자로서, 또 어떤 책임 있는 개인으로서 사람들이 많이 깨어나는 반면, 여전히 의식적으로는 좀 많이 부족하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특별히 집단주의를 이기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집단주의를 이제 결국은 집단주의의 문제점은 많이 폭로하고 그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 집단주의 문화가 계속 이 성장하고 이게 해가면 이 끄트머리에는 전체주의 사회가 기다리고 있는 건데, 이 방향으로 정말 다 같이 갈 거냐,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를 이제 많이 경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주의를 지금 홍보하는 것보다 더 급한 건 집단주의를 경고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
그런 게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교육인데 이 자라나는 세대들을 위해서 이 걔네들한테 너는 세상에 둘도 없는 너는 매우 독특한 존재다. 그리고 너는 이 세상을 앞으로 네가 그 스스로 너의 삶을 책임지는 존재로서 네가 네 삶을 개척해 나가야 된다. 그 삶에 대한 태도죠. 개인주의 삶에 대한 태도라고 했잖아요. 그런 태도를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고 그리고 이 집단 속에서 네가 개인으로 너의 어떤 확고한 칼라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너만의 고유한 어떤 생각, 사고, 또 네가 채택하는 너만의 어떤 윤리의 원칙 이런 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애들을 어렸을 때부터 남들하고 똑같이 키우는 게 아니라 애들한테 너는 절대로 다른 사람하고 똑같아질 수 없는 너는 너 자신만의 고유한 둘도 없는 아주 그 특별한 존재로 너 자신을 바라보고 그렇게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는 게 그런 게 교육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뭐 집단주의, 개인주의라는 프레임으로 봤을 때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우려되는 건 어떤 건가요? 이제 교수님의 그 현안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가장 우려되는 건 어떤 건가요? 교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는 이제 그 중간에 끼어 있거든요. 어디 끼어 있냐면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중국을 쉽게 말하면 때려잡는 그 한 가지 목표로 갖고 지금 달려가고 있거든요. 트럼프는. 그러니까 지금 세계 여러 가지 현안이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이제 중국 문제로 바로 넘어갈 거고. 그래서 중국 문제가 제일 크고 사실 트럼프 눈에는 한국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을 먼저 두들겨 패는데 문제는 한국이 거기 껴가지고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게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미국 편에 서고 우리는 미국과 동맹국으로서 반미에서는 이건 절대로 나라가 발전할 수 없는 거고 친중하면 안 된다. 그게 이제 원칙인데 뭐 전승절에 우원식이가 가서 참석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현재 관세 25%는 일반 관세 이제 확정인데 지금 트럼프가 만약에 25%에서 더 올려버리면 그러면 더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뭘로 가려고 그러냐면 이제 이 반미 운동으로 가려고 지금 이미 작정한 것 같아요. 보니까 이재명도 그냥 한번 붙어보겠다. 네. 그런 쪽으로 이 뉘앙스가 많이 그렇죠.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뭐 그러니까 자기 울고 싶었는데 뺨을 때려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 나 안 그래도 한번 반미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트럼프가 한번 판을 잘 깔아줬으니까 한번 친중으로 가보자 이런 느낌도 좀 많이 맞아요. 들어요. 예. 그래서 지금 집단주의, 개인주의와 관련해서 이 문제는 뭐냐면 이제 반미 운동으로 만약에 간다 그러면 이건 일종의 이 국가주의 혹은 이 민족주의에 호소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반미 이제 운동을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식의 반미 운동은 가장 그 밑바닥에 뭘 깔고 있냐면 집단주의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일본 물건 사지 않기 운동 그래서 그 반일 그거는 사실 민족주의나 국가주의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개념이 없으면 그런 운동은 일어나지 않거든요. 내가 개인으로 나 일본 물건 사겠는데 네가 뭐라 간섭이야. 국가가 왜 나한테 사라 사지 말라 이딴 소리 하는 거야. 시끄러워. 입 닥쳐. 너희는 내 생명과 재산권을 잘 지켜 이놈들아.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 되는데 이 젊은 사람이고 나이 든 사람이고 거기다 반일 성동에 막 넘어가서 그때 뭐 일식집들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심지어 멍청한 일식집 사장님들도 거기 참여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 하루누만 쉽니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별종들이 다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지금 집단주의, 개인주의 관점에서 걱정되는 그거죠. 만약에 이제
반미 선동을 해서 미 제국주의와 우리 맞서 싸우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사람들이 거기 선동돼서 정말 또 막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정말 더 뭐랄까 비극적인 혹은 파괴적인 결과도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짓이죠. 그러니까 이런 대목에서 정말 교수님 보시기에 만약에 이재명이 한번 작정하고 미친 척을 하고 이제 반미로 간다고 했을 때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세요? 사실 트럼프는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죠. 근데 지금은 경제 카드만 쓰는 거예요. 근데 경제 카드만 써도 이거 감당하기 힘들어. 근데 지금 트럼프 정부가 잘하고 있는 건 뭐냐면 반미 운동을 할 수 있는 빌미를 거의 안 주고 있어요. 이번에 최근에 근데 현대자동차 LG 그 공장 사태는 좀 안타까웠잖아요. LG 현대. 근데 그거는 경고죠. 그거는 그야말로 그냥 진짜 강력한 경고로 볼 수 있는 거고 오산기지 뭐 하고 쳐들어가고 그런 거. 근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제가 보기에는 반미 운동을 막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건수를 최대한 주지 않으면서 경제적인 압박, 수위를 세게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못 견뎌서 저 이재명이 끌어내야 된다. 여기 가는 거죠.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미국이 다른 방식보다 그게 제일 효과적이고 다른 방식을 썼다가는 오히려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경제 제재 수위를 강력하게 올린다. 경제 제재. 그러니까 지금 현재 25%에서 더 올릴 수도 있고 왜냐하면 3,500불 그거를 미국 정부가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지네들이 영국으로 달려가서 그 돈 주겠다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는 우리가 뭐 달라 그런 것도 아닌데 너희가 자진해서 3,500불 주겠다고 3,500억 달러. 500억 달러 주겠다고 해서 우리는 알았다고 그러면 갖다 달라 그런 건데 지금 와서는 돈 없다고 못 갖다 준다는데 그때 왜 준다 그랬냐 이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것도 반미 선동의 이유가 되기 힘들어요. 여러 가지로.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중국, 뭐 러시아, 북한이 이번에 뭐 전승절에 같이 손잡고 이렇게 힘을 과시했지만 그 삼국이 같이 힘을 합쳐서 미국에 대항하는 거는 거의 힘들고 또 해도 안 되고 결국은 각계격파로 다 제압되고 마지막 남은 거는 이제 중국밖에 안 남을 건데 중국도 결국은 이제 미국 측 제재에 무너지고 미국은 어떤 중국 경제가 더 이상 전 세계를 위협하지 못할 수준으로 주저앉아 버리는 그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중국 편에 서면은 같이 이제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제일 큰 문제죠. 그래서 그걸 피하려면은 이제 반미 선동에 넘어가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데 얘네들이 우리 사회가 워낙에 이 집단주의 문화가 잘 갖춰져 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거를 10분 활용해서 이번에도 최대한의 선동질을 할 거라고 저는 보는데 모르겠어요. 얼마나 잘 먹힐지는 좀 두고 봐야죠. 지난번 뭐 효순이 미선이 사건도 있고 또 광우병 선동 한번 겪어봤으니까 그래도 국민들이 조금 더 그때보다는 지혜로운 뭐 결정을 내려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또 싸워야죠 열심히. 네, 맞습니다. 그럼 교수님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지금 손녀가 있으세요? 손주? 아직 손주 없으세요? 만약에 손주 손녀가 있다면 오늘 말씀해주신 이 자유주의 또 집단주의 그 말씀에 기초했을 때 어떤 좀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지금 너무 격동기잖아요. 그리고 또 뭐 AI 같은 것 때문에 교육도 많이 변화하고 있고 아마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자녀를 키우면 좋을까? 어떤 가치관을 가르쳐줘야 될까? 물론 아까 이제 간단하게 독립된 어떤 독창성을 존중하는 차원의 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하는데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그러니까 너는 절대로 집단의 한 부속품이 아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있고 개인이 사회를 만든 거지 공동체를 만든 거지 공동체가 개인을 만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근대 사회는 누가 만들었냐면 근대적 개인이 만든 거지 근대적 사회가 근대적 개인을 만들어내지 않았다고요. 그건 매우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이제 어떻게 풀어주냐 하는 건데 그래서 아일랜드라는 그 개인주의 철학자가 나중에는 소설을 쓰고 그 소설이 또 영화화되고 이분이 말년에는 그 예술론 미학 쪽으로 많이 갔어요. 왜냐하면 이런 철학이나 이런 내용을 어떻게 쉽게 풀어서 그림이나 스토리로 애들한테 또 대중들한테 이걸 교육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한 거죠. 나름대로.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는 책, 동화, 영화, 드라마, 노래, 그림 뭐든지 은연중에 집단주의는 매우 위험하고 너는 독립된 개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건강한 거고 그것이 곧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거란 거를 체계적으로 잘 설명해주는 그런 노력들 그러니까 예술이나 이런 어떤 작품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가야 되겠죠. 대중교육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좀 이 소설가나 영화 만드는 시나리오 작가들이 이런 철학적인 그런 고민을 하면서 그런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만 갈 수 있다면 우리의 그런 고민은 쉽게 해결되겠죠. 근데 우리가 아직 뭐 저자친도 그렇고 내가 뭐 소설을 쓴다거나 그런 건 아직. 근데 교수님 한번 시도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영화 시나리오를 쓴다거나 원래 그 젊었을 때 그런 것도 좀 고민하시지 않았었어요? 영화 조금 관심 있어요. 영화는 좀 관심 있었는데. 언제 다음에 시간 되면 또 한번 모시고 영화 관련해서 좀 교수님 보면 영화,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영화 얘기도 제가 할 얘기가 많죠. 그러니까요. 영화에 정말 관심 많으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영화 평론을 좀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영화 얘기를 저는 성경과 연결해서 신학과 바울 신학 이런 거 연결해서 하는 거 많이 하기 때문에 혹시 그러면 교수님 추천하시는 영화 한 3가지만 딱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죠. 혹시 뭐 어떤 그러니까 인생 영화 인생 영화 아까 말한 그 블랙스완이라는 영화는 대중적이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근데 봤었어요. 나탈리 포트만 나오는 거. 좋은 영화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루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할리우드 영화인데요. 루시가 이제 뭡니까? 그러니까는 원숭이 말고 유인원 여자 유인원 첫 번째 유인원의 이름이 루시래요. 그래갖고 그거는 최민식이도 나오고 그러는 헐리우드 영화인데 몸 안에 마약 같은 게 주입이 돼서 인간의 뇌 활동이 100%까지 활성화돼서 혹시 그 스칼렛 조한슨 맞아. 그 영화예요. 네, 그 영화가 굉장히 또 중요한 어떤 그 인간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거는 쉽게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걸 주장하는 영화예요. 굉장히 세속적인 영화죠. 하지만은 우리는 꼭 기독교적인 영화만 보는 게 아니라 세속적인 영화를 보면서 세속의 할리우드의 그런 세속적인 메시지가 뭔지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리스판스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거 아주 재밌게 할 수 있는 영화고 거기 보면은 또 종교적인 모티브도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 미켈란젤로의 그 천지창조에 하나님과 아담이 손가락 이렇게 연결하는 그림 그런 거는 한 3번인가 나온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죠. 인간과 하나님 연결을 할 수 있다. 또 하나 얘기한다면 글쎄 뭐가 좋을까? 레미제라블 같은 거? 레미제라블 그 뮤지컬 영화요? 뮤지컬 영화도 좋고 원래 원작 소설도 있지만 지금은 영화는 뮤지컬로 나온 게 뮤지컬로 휴 잭맨 나오는 거 그거 저도 봤었거든요. 근데 그 영화에서는 그 주인공 이름 뭐지? 그 장발장이라는 주인공과 그를 체포하기 위해서 쫓는 그
자비에르라는 그 형사. 경찰관. 그게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인간을 대비한 거거든요. 하나는 뭐냐면은 장발장은 범죄를 저질렀으나 그러나 용서라고 하는 은혜를 입어서 죄 용서의 은혜를 입어서 변화받은 인간을 상징하죠. 두 번째로 이 자비에르 같은 인간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율법주의자 같은 거예요. 법. 그래서 그는 법의 화신이죠. 법과 원칙대로 정의. 내가 생각하는 정의. 그래서 장발장을 끝까지 범죄자로 생각하고 저 인간을 잡아서 내가 교수대에 세우지 않으면은 나는 내 인생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법이 모든 걸 다 세상의 모든 걸 해결하고 이 세상을 바로잡는 올바른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하나의 길이다라고 믿는 그런 사람인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종교적인 주제거든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과연 율법이 인간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겠느냐.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 용서의 은총. 그걸 받은 인간이 비로소 변화받고 정말 인간다운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구원의 길이 여기 있다라는 거죠. 율법은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건데 내가 보기엔 그 영화는 그 소설은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모티브로 만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무 재밌는데요. 말씀해 주시는 거 들어도 너무 재밌는데 또 기회 되면 모시고 교수님 더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